안녕하십니까. 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명예교수로 있는 박종기입니다. 오늘은 100년의 연토 분쟁, 고려의 신리외교라는 주제를 갖고 여러분들하고 고려 왕조 역사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것도 양보하지 않는다는 고려의 어떤 전형적인 신리외교를 잘 보여주는 역사이고, 또한 고려 왕조 전기의 어떤 덩거리 신리외교 정책이라는 그 정책의 백미를 보여주는 주제가 바로 오늘 이 주제입니다. 사실은 우리 인류 역사에서 대부분의 어떤 전쟁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부분 영토 분쟁에서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 오늘 강의의 소재가 되는 고려와 거란 간의 약 30년간의 이 전쟁 역시 이 본질은 영토 분쟁입니다. 그러나 이건 좀 더 우리가 국제적인, 당시의 동아시아 세계라고 하는 국제적인 시각에서 이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993년에 거란이 1차 고려를 침략하게 됩니다. 이 침략의 결과 이해 고려와 거란은 다음과 같은 합의를 하게 됩니다. 고려는 송나라와 외교 관계를 단절하는 대신에 거란은 고려에게 압록강에서부터 이 동쪽 지역 280리 지역의 6개의 성, 흥화진, 통주, 용주, 철주, 곽주, 기주 같은 이 강동 6주, 우리가 강동이라는 것은 압록강 이동이라는 뜻입니다. 강동 6주를 고려 형태로 인정해 준 것입니다. 결국은 이 993년 1차 전쟁의 결과 고려는 압록강 이동 280리 지역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는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것이, 고려가 패망한 이후에 비로소 압록강 유역을 우리가 영토로서 확보하는 엄청난 어떤 외교적인 실리를 얻게 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런 의미에서 송과의 외교 관계를 파기하더라도 영토적인 실리를 취해야 된다는 것이 이 고려의 중요한 외교적인 목표였고, 이 외교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고려는 송과 외교 관계를 단절하게 됩니다. 또 거란의 입장에서는 비록 압록강 이동 지역을 고려에게 주는 대신에 이제는 비로소 고려와 화약을 맺음으로써 이제는 그야말로 후방에 고려가 거란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진 거란은 비로소 1004년, 10년 후 1004년 송과의 전투를 벌여서 송나라를 굴복시키면서 또 거란은 더 큰 영토적인 실리를 확보하게 되는 이러한 과정이 1차 고려와 거란과의 전쟁,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 나타난 결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1004년의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거란은 자기들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 2차 침략의 본질은 바로 1차 전쟁 때 준 강동 6주의 반환을 요구한 겁니다. 왜 그러냐? 거란은 사실은 이 강동 6주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동북 지역, 지금의 한경도 지역에 있는 여진을 진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동 6주를 거쳐서 내륙 지역을 통해서 동해안을 가는데, 이것을 가는 강동 6주를 고려해 줌으로써 동북 지역의 어떤 군사적인 이동에 상당한 지장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소위 압록강 유역이죠. 이 일대죠. 이것은 송나라, 여진, 거란, 고려가 서로 교역을 하는 상당히 중심입니다. 당시 동아시아는 산동반도를 거쳐서 바레만을 거쳐갖고 한반도의 서해를 거쳐갖고 그 다음에 일본으로 가는, 이것이 동아시아의 중요한 해로입니다. 이 해로의 중심 지역을 고려에게 양보해버림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거란은 이 지역을 다시 영토 반환을 요구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고려가 절대 이것을 양보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란은 바로 이 1014년 2차 침략이 끝나고 나서 4년 후에 1014년 6월 달에 압록강에 부교를 설치해서 압록강을 건너와서 고려의 영토 보주성, 현재 의주입니다. 의주를 점령합니다. 그래서 1014년에 거란이 이 보주를 점령해서 1117년, 만 103년 후에 고려가 이 영토를 찾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100년의 영토 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영토 분쟁은 고려, 거란, 송,
나중에는 이제 금나라가 등장하니까요. 이 네 나라의 국제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역사에서는 이 백년의 영토 분쟁이라는 개념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영토 분쟁이야말로 고려의 외교 정책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습니다. 고려가 끝내 1014년에 보주성을 점령당했지만 고려가 끝내 강동육주를 양보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거란의 마지막 침략이 1018년입니다. 1018년 소배압이라는 사람이 10만 군사를 갖고 고려를 침입합니다. 강감찬이라는 장군이 이끄는 고려군사에게 패배하면서부터 전쟁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나 거란은 전쟁에 패했지만은 끝내 이 보주는 반환하지 않게 됩니다. 바로 이제 여기에서부터 두 나라 간에 치열한 군사적, 외교적 관계가 서로 긴장 관계를 이끌고 100년 동안 지낸 겁니다. 이 고려는 처음엔 초기에는 상당히 공세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바로 이 1029년에 이 발해 유민들이 거란의 반란을 일으켜서 발해 유민들이 흥룡국이라는 걸 건설합니다. 이 흥룡국이 건설되면서부터 거란이 고려에게 이 흥룡국 진압을 위해서 고려에게 군사를 요청합니다. 고려가 응해줄 리는 없겠죠. 이때 고려는 거란이 약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바로 이 보주성을 공격했으나 사실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현종이 죽게 되면서부터 소위 우리 이 덕종, 현종의 동생이죠. 이 덕종이 즉위하게 되는데 이 덕종은 대단히 이 대외 강경책을 구사하는 국왕이었습니다. 바로 이 덕종이 즉위하고 나서 한 달 만에 고려 침입을 주도했던 성종이 사망하고 새로운 왕위가 즉위합니다. 그래서 이 고려는 성종의 장례식 그리고 새로운 흥종의 즉위식의 사신을 파견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즉위식과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이때 사신은 이 보주성을 우리에게 돌려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해 10월에 사신 김해공이 귀국해서 거란이 고려의 요구를 거부했다는 것을 보고합니다. 다시 사신 파견을 중단하고 새로 즉위한 국왕의 흥종의 연호는 사용하지 않고 죽은 거란의 연호만 사용해 새로운 국왕, 거란의 국왕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고려의 어떤 강한 입장이 반영된 겁니다. 고려가 물론 거란의 사신을 파견하지 않지만 거란의 고려 사신도 입국을 거부해버립니다. 그리고 외교관계를 단절합니다. 그러고 나서 고려는 거란의 전쟁에 대비해서 유명한 이 천리장성이라는 것이 바로 1033년부터 시작해서 약 10년간에 걸쳐서 천리장성이 축조되는 이러한 어떤 강경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면이 갑자기 바뀌게 된 것은 이 즉위한 지 3년 만에 이 덕종이 죽게 됩니다. 이러한 죽음이 결과적으로 대거란 강경책이 후퇴하게 되는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동생인 정종이 즉위하자마자 이 보주성 반환 주장하는 것은 전황이 문제고 나하고는 관계없는 것이다. 이러면서부터 이 정종은 즉시 거란과 타협을 합니다. 그래서 이 타협의 결과가 뭐냐 하면 정종이 타협을 하면서부터 이 보주성을 우리가 반환 주장을 하지 않는 대신에 보주성에 거주하는 고려 농민들은 거기에서 농경과 정착을 허용한다는 이러한 타협을 통해서 이 8년간 중단된 외교 관계가 재개됩니다. 그런데도 갑자기 이번에는 거란이 공세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1053년에 4년에 거란이 갑자기 이 보수성 지역의 군사시설을 점거합니다. 그러자 고려는 즉각 이 군사시설의 철거를 주장하죠. 이렇게 되면서부터 한 16년 만에 다시 이것이 분쟁의 수면으로 떠온 겁니다. 그러면 거란은 왜 느닷없이 군사시설을 정항했을까? 바로 이 보주성 그리고 이 강동육지를 중심으로 한 이 지역은 한반도와 중국의 산동반도로 연결되는 이 해로의 길목이자 압록강 일대의 교역의 중심입니다. 거란은 이 지역의 교역권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서 여기에 무역장을 설치하고 이것을 통해서 거란이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확보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고려로서는 그것을 허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군사시설 정강 이후에 한 10여 년이 지나서 고려는 전격적으로
송나라와 다시 외교 관계를 재개합니다. 거란과 이 전쟁이 끝난 이후에 약 50년 만에 다시 두 나라 외교 관계를 재개합니다. 이는 거란이 가장 싫어하는 약점을 노린 고려의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란과의 전쟁에서 다시 승리하기 위해서 강력한 재정 정책과 영토 확장 정책을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외교적으로 뭐냐면 연여제조라는 외교 정책을 수립합니다. 연합한다. 고려와 연합해서 요나라 거란을 제압해야 한다는 이러한 외교 정책이 수립되면서부터 그전부터 송나라는 고려에게 계속 외교 관계를 요구했습니다. 고려는 이러한 송나라와 거란의 갈등 관계를 이용해서 대립을 적절하게 이용해서 이 영토 분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 송나라와 외교 관계를 다시 재개해 버립니다. 이 분쟁도 오래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두 나라의 무역장 설치를 둘러싼 어떤 군사적인 외교적인 대립은 결과적으로 1080년대 선종 때까지 됩니다만 이 대체로 보면 1088년을 기점에서 두 나라가 타협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이보다 더 무서운 변화가 대륙 정세가 급변했습니다. 바로 이 여진족이라는 이 유목민족이 강력한 국가로서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진족은 곧 1115년에 금나라를 건국하게 되죠. 그래서 고려는 이러한 여진족의 등장을 보고는 더 이상 거란과 싸울 수 없다는, 그것도 거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양국이 영토 분쟁보다는 더 화급한 것이 영토 분쟁으로 에서 여인족의 이 어부지리를 안겨줄 수 없다는 이러한 하나의 이 국가적인 이익이 결과적으로 이 영토 분쟁을 중단하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금나라는 이 1116년 고려가 보주성을 확보하기 1년 전에 이미 제일 먼저 이 거란이 점령했던 보주성을 먼저 공격합니다. 이것을 안 고려는 금나라에 즉시 사신을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서 이 보주성은, 당신이 공격하는 이 보주성은 고려의 영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토는 우리에게 돌려주기 바란다. 이렇게 고려가 요청을 합니다. 이거는 당신들이 알아서 처리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고려의 이 신리역이라는 건 이때 이 1116년에 거란이 금나라의 침략을 받자 이 고려에게 군사를 요청합니다. 고려는 그걸 거부해버립니다. 그러고는 즉시 거란의 연호를 사용하지 않고 금나라의 연호를 사용하는 식으로 금에게 호의적인 정책을 펴니다. 이렇게 하면서부터 금나라가 거란의 보주성을 공격하는 것을 기화해서 1117년 3월 달에 고려는 군대를 동원해서 마침내 함락 직전인 이 보주성을 점령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보주성이 오늘날의 이름인 의주로 이름을 고치고 고려의 형태로 편입하게 된 거죠. 1014년에 거란에 점령된 지 약 100년 만에 고려는 이 보주성을 잡니다. 이때 고려가 이 영토 100년 만에 찾은 영토를 차지해서 얼마나 감격적이었으면 당시에 고려의 신하들이 임금에게 올린 이 문서가 남아 있습니다. 압록강의 옛터 보주와 계림의 옛 땅은 멀리 선조 때부터 우리의 옥깃과 허리띠와 같이 우리나라를 둘러싼 요새였습니다. 중간에 거란에게 빼앗겨 우리 백성이 분노하고 신조차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하늘이 금나라로 하여금 이 땅을 우리에게 헌납하도록 길을 열었고 거란은 성을 버리고 도망했으니 이는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곳의 우물과 연못이 우리 땅이 되어 세금을 매기고 농사를 짓게 되었으며 우리의 영토를 늘리게 됐습니다. 여기서 보면 압록강에서 한반도 남쪽 계림, 신라의 땅까지가 전부 다 우리 땅이라는 분명한 영토의식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비로소 이 1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가서야 비로소 고려의 영토가 압록강까지 확장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거란과 송나라에서 유연하면서도 한편으로 거란이나 송나라에 치우치지 않은 외교를, 그것도 금나라가 새로 등장했을 때는 금나라에 대해서도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는 이러한 어떤 균형 외교, 덩그리 실리 외교, 이러한 어떤 고려의 어떤 이 외교 전략이
우리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국익이 걸린 이 국제관계는 영원한 동지와 적은 없습니다. 강경한 대응은 국익을 위한 수단이지 궁극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고려는 이 국제관계를 냉정하게 분석하고 때로는 강경책으로 때로는 옹견론을 통해서 철저하게 실리적으로 대응하면서부터 고려의 영토와 국민을 지켰다는 이러한 교훈은 오늘날 우리에게 대단히 좋은 교과서가 될 수 있다. 오늘날 우리 정책도 이런 점에서 보면 고려의 이러한 외교 정책을 새롭게 음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